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유혹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 전 나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성격이었죠.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뻔한 일이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회를 얻었어요. 그분이 아니면 전 지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가 아닌 주인의 신분이 될 뻔했죠. 여러분께 제가 만난 그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14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우리 집은 한마디로 복상 망했어요. 그전까지는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하게 자랐는데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알부지가 됐죠. 좋은 집 내버리고 작은 용달차 한 대로 동네를 떠났어요.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 판잣집에 짐을 푸는데 불도 안 들어오는 집에는 쥐, 벌레, 천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온다고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는 충격에 알아 누웠어요. 사춘기로 예민하던 시절이라 전 엇나가게 됐고요. 외동 아들인데 집에 가봤자 우울하기만 해서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렸어요. 걔네랑 돌아다니면 집 생각이 안 났죠. 우울한 것도 없고요. 애들이랑 정신없이 노는데 빠져서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또 애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놀고 있는데 공토의 엄마가 어떻게 하고 찾아왔어요. 뭐 저는 왜 왔냐고 성질을 부렸죠. 정우야, 이 녀석아, 고등학교 안 갈 거야? 반장 교복 맞추러 가자. 네, 싫어. 나 안 가. 학교 뭐하러 가. 아이, 나 돈 벌 거야. 공부 같은 거 안 한다고. 돈 벌어서 거지 같은 집 탈출할 거야. 교복 맞출 돈도 없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중학교만 졸업하고 무슨 돈을 번다 그래? 너 공부 잘했잖아. 고등학교 가서 다시 공부 시작하자. 교복 맞추고 집에 가자. 엄마 돈 가져왔어. 아버지 돌아왔어. 번듯한 집에 이사 갈 수 있대. 아버지? 그게 누군데? 자기 살려고 처자식 내버리고 도망친 사람? 누가 반긴다고 집에 와? 나 집에 안 가. 아버지 안 본다고. 그러나 어머닌 절 놓지 않았고 아버지까지 찾아와 절 끌고 갔죠. 결국 전 교복을 맞추게 됐고 고등학교에 무사히 진학했습니다. 집도 이사를 하고 형편이 펴지나 했는데 아버지가 또 집을 나갔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게 불법적인 거였죠. 누가 신고를 했고 사업은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다 포기하고 공장 일을 하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죠. 전 철없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껄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처럼 애들을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머리가 굵어지니까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을 앞둔 날이었죠. 우리 반에 키만 껑충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박은석이라고 안경을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녀석이었는데 하루는 학교 뒷골목에서 친구들이 걔를 괴롭히는 겁니다. 허쭈, 주제에 가방도 시계도 다 미제다. 형한테 선물 좀 해. 너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겠다. 아이, 너희들 왜 그래? 이거 오늘 처음 하고 온 거야.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라 빌려줄 수 없어. 아이,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형이야. 동급생이면 친구지. 이 자식아, 누가 빌려달래? 그냥 달라고. 그리고 누가 네 친구야?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알았어? 주먹도 못 쓰는 놈이 어디 엉겨붙어. 너희들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아이, 내 물건이나 내놔. 친구라는 녀석들이 윤석이를 주먹질로 위협하면서 물건을 뺏고 있었죠. 순간 전 눈이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녀석들이 약한 애들만 괴롭히는 게 신물이 났어요. 야, 거기 동작 그만. 박은석한테 손대. 걔 물건도 돌려줘. 심정우, 이 시계 탐나서 그러냐? 이거 너 가질래? 야, 박은석, 너 가방 열어봐. 돈 얼마 갖고 있어? 이 그만두지 못해, 이 쓰레기들아. 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애들이랑 싸웠어요.
전 덩치가 크진 않았지만 깡이라는 게 있었죠. 아침부터 코피가 터지고 교복이 찢어지고 난리였어요. 그 덕에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걸려서 된통 혼났습니다. 학교길에 윤석이 녀석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아침에 고마웠어. 학주한테 많이 혼냈어? 그렇지 뭐. 근데 왜 친한 척이야? 너 생각해서 애들이랑 싸운 거 아니야. 걔네 하는 짓이 오늘따라 거슬려서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내가 네 도움 받았잖아. 오늘 시간 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할래? 난 공부 같은 거 안 해. 저번에 보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도 잘 풀던데 공부 안 하는 거 맞아?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 하겠냐? 그럼 저녁이라도 먹게. 같이 가자. 공부는 안 해도 저녁은 먹을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찮게 구네.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윤석이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이네. 보통 부잣집이 아니더라고요.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잔디가 쫙 깔려있고 집이 으리으리했죠. 예전 우리 집 잘 살던 때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저는 마당에서 축구공 차면서 놀았는데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집 엄청나다. 자식,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 전자제품 대리점 하셔. 이따 나와서 같이 농구할래? 일단 들어가자. 엄마, 저 왔어요. 그날 저녁 윤석의 어머니가 진수성찬을 차려주셨고 좀 배 터지게 얻어먹었죠. 윤석이랑 말도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는 애인 줄 알았더니 팝송도 좋아하고 미국 프로농구도 좋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게임기도 있어서 게임도 신나게 했죠. 그 후로도 자주 놀러갔어요. 윤석의 어머니는 절 아들 친구라고 잘 챙겨주셨죠. 윤석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라고 데리고 온 애는 정훈이가 처음이다. 우리 윤석이랑 잘 지내줘서 고마워. 이거 떡이랑 잡채인데 가져가거라. 부모님도 드리고.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너 잘 먹더라. 밤에 공부하다 출출하면 먹어. 공부요? 저 윤석이처럼 공부에 취미 없어요. 왜? 윤석이 말로는 너 어려운 수학 문제도 쓱쓱 잘 푼다던데. 한번 마음 잡고 해봐. 사실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수학이 전 가장 재밌더라고요. 과외 한 번 안 받아도 시험 보면 점수가 괜찮았죠. 중학교 때 나쁜 길로 빠지지만 않았어도 성적이 더 좋았을 텐데 가정 형편 핑계로 일찍부터 밖으로 둔 게 슬슬 후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이도 자꾸 공부하자고 하고 윤석이 어머니도 격려를 해주시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 싶더라고요. 근데 전에 같이 놀던 애들이 자꾸 회방을 놓았어요. 너 요새 공부한다고 깝죽대더라. 신경 꺼라. 야, 너 우리랑 같이 나쁜 짓 하고 다녔던 거 윤석이도 아냐? 무슨 나쁜 짓?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니, 걔가 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윤석이한테 허튼 소리 한마디라도 해봐. 가만 안 둘 거니까. 걔가 뭔데 그래. 그러지 말고 오후에 공터로 나와. 내 오토바이 물려줄게. 친구는 한눈에 봐도 근사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신형으로 산 것 같더라고요. 전에 타던 오토바이 너 줄 테니까 나와. 현찰 주면 바로 넘길게. 그랬어 안 나가. 왜 빼고 그래. 헐값에 넘길 테니까 나와. 괜히 공부한다고 똥폼 잡지 말고.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때였죠. 전 안 나간다고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준다는 오토바이도 눈에 아른거렸고요. 몇십만 원만 주면 제 오토바이가 생기는 건데 그 돈은 당연히 없었어요. 심란한 상태로 윤석이네 집에 갔죠. 그네 같이 공부하기로 했었거든요. 공부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방을 나왔는데 세면대 옆에 반지 하나가 눈에 띄었죠. 금으로 된 굵은 반지였고 센 노란 게 보기만 해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았어요. 집에는 윤석이 어머니와 여동생 지혜까지 있었고 그건 윤석이 어머니 반지인 게 뻔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더라고요. 반지 팔면 돈이 꽤 되겠다 싶어서 바지 주머니에 얼른 넣고 화장실을 나왔죠. 윤석아,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집에 가봐야겠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이 약 줄까? 아니, 이 약 먹을 것까진 아닌데, 좀 쉬어야겠다. 그래, 그럼.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마당에 계시던 윤석이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전 당황해서 인사도 못 드리고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잘 가라고 하시는데 못 들은 척 나왔습니다. 큰 대로까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두근댔죠.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미쳤다 싶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금반지가 있는데 금은방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걸 꺼내낼 수가 없었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멍청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오토바이고 뭐고 전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도둑질을 들켜서 소년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생각에 병이 날 것 같았죠. 이제라도 윤석이네 집에 갖다 줄까 싶다가도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윤석이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런 짓을 벌였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윤석이는 아픈 데는 괜찮냐고 물어왔어요. 제가 반지 훔친 건 모르는 것 같았죠. 괜찮아. 걱정할 정도 아니야. 어제 엄마가 걱정 많이 해줬어. 너 많이 아픈 거 아니냐고. 위경련 그런 거였나 봐. 지금도 좀 안 좋긴 해. 시험 기간 내내 전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윤석이를 피했어요. 그 뒤로도 쭉 혼자 다니려고 했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윤석이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어요. 방학식 날이었는데 윤석이가 집에 가려는 절 붙잡았습니다. 낭패다 싶었죠. 방학하면 윤석이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빨리 학교를 나가려고 했거든요. 정우야 잠깐 기다려봐. 오늘 시간 돼? 우리 집에 가자. 싫어. 나 약속 있어. 맨날 아프다는 애가 무슨 약속이야. 너 그거 핑계지? 나도 나지만 엄마가 너 오늘 꼭 데리고 오래. 어머니가? 반지 훔친 걸 들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윤석이 어머니가 절 찾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저 말없이 윤석이랑 같이 학교를 나섰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너무 착잡했죠. 주인이 벌 받는 심정으로 윤석이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벌 받을 각오하고 현관 안에 들어갔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우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오늘 방학식이기도 해서 내가 윤석이한테 너 꼭 데리러 오라고 했다. 저녁까지 꼭 먹고 가. 시간 괜찮지? 네? 네. 시험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 아니야? 위경련 때문에 힘들었다며. 좀 그랬어요. 이젠 괜찮니? 속 편한 걸로 저녁 차릴 테니까 윤석이랑 놀고 있어. 방학하니까 좀 홀가분하지? 전 차마 윤석이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변함없이 따뜻한 그분 앞에서 전 한없이 작아졌죠. 제가 반지를 훔쳤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윤석의 어머니는 정과 다름없이 제게 잘해주셨어요. 저녁을 먹고 윤석이 방에서 놀다가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목이 말랐겠는데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죠. 윤석이 어머니랑 여동생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금반지 심정우 저 인간이 훔친 게 분명한데 왜 밥까지 차려주고 잘해주는 거야? 지혜 너 조용히 하네? 정우 그럴 애 아니다. 가족 같은 사이에 의심하며 못 써. 가족 같은 사이라니. 난 저런 도둑을 오빠로 둔 적 없어. 엄마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아. 나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 반지가 몇 돈짜린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준 거잖아. 너 애가 왜 그렇게 대발해졌어? 정우가 훔쳐간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엄마는 정우를 믿어. 절대로 도둑질 할 애가 아니야.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봐. 엄마 진짜 화낸다. 심정우가 엄마 아들이라도 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집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이 어머니께는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도망치듯 나왔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믿고 계신 건지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더라고요. 다음날 전 큰 마음 먹고 윤석이네 집에 갔어요.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고 어머니만 계셨죠. 가자마자 금반지를 돌려드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다 털어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금반지 제가 훔쳤어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할 말 없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떤 벌을 주셔도 달게 받을게요. 용서해달란 말도 저한텐 아까워요. 아니, 정우야.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윤석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 정우 아니야? 무슨 일이야? 아이, 무릎은 왜 꿇고 있어? 윤서가 저번에 잃어버린 금반지 정우가 찾아줬어. 너무 잘 됐지 뭐냐? 거봐, 엄마. 내가 집에서 잃어버렸을 거라고 했잖아. 아이, 앞으로 보관 좀 잘하세요. 괜히 나까지 신경 썼네. 정우야, 나 씻고 나오면 게임 한 판 하자. 가지 말고 기다려. 윤석이는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고 전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마루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껴주세요. 제가 뭐라고. 윤석이의 어머니는 그런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오늘 너 큰 용기 낸 거야. 나한테 잘못 고백하고 반지 돌려주러 왔잖아. 그렇게 하기는 쉬워? 정우 정말 대견하다. 크게 될 사람이야 넌. 어머니,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응? 윤석이 씻고 나올 때 됐다. 눈물 닦아 얼른.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너무 죄송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정신 차렸어요. 같이 놀던 껄렁한 친구들과도 딱 끊고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때부터 공부를 무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라보는 윤석이 한 명뿐이었어요. 윤석이는 제가 공부하는 걸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역시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 사이 아버지도 집에 들어오셨고 취직도 하셨죠. 집이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석이가 말도 없이 학교를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같이 떡볶이를 먹고 헤어졌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오전에만 해도 어디 아픈가 했는데 점심때쯤 반 친구 하나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어요. 야, 들었어? 윤석이네 야반도주 했대. 야반도주? 야, 말이 되는 소리래라. 어제 저녁까지 별일 없었어. 나랑 떡볶이까지 먹었는데. 한밤중에 벌어진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윤석이네 대리점 실장이 사기를 쳤대.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하고 돈 사고를 크게 냈나 봐. 아, 윤석이네 재산 다 날렸대. 빚도 잔뜩 져서 시달리다가 야반도주 했다는 거야. 뭐? 대리점 실장이 그랬단 말이야? 그 최철호라는 인간이 악마였던 거지. 그 인간도 날랐나 봐. 아, 윤석이 어떻게 하냐. 나까지 심란해 죽겠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들 얘기를 들으니까 야반도주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윤석이 빈자리만 눈에 들어왔고 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대리점 실장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윤석이랑 제가 큰형이라고 따랐고 가끔 만나 놀기도 했거든요. 윤석이네 대리점에는 게임기와 게임팩들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대리점을 자주 찾았고 그때 친해지게 됐죠. 서글서글한 사람인 줄만 알았지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도 진짜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야속하게 시간만 흘러갔고 아무 소식 없이 떠난 윤석이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죠. 전 시간만 나면 윤석이네 집 앞으로 갔어요.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몇 시간이나 대문 앞을 지켰죠. 윤석아, 어디 간 거야? 아니, 나한테만이라도 연락할 수 있잖아. 윤석이 어머니 걱정도 많이 됐어요.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죠. 친 아들처럼 아껴주신 은혜를 하나도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죠. 해가 바뀌어 고3 입시철이 되었고 저는 미친 듯이 공부해 원하던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4년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죠. 부모님은 당연히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전 잠시도 쉴 틈 없이 사실을 준비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나중에는 빵 쪼가리 먹으면서 공부했고 그러다가 탈모가 와서 고생을 좀 했죠. 그나는 노력 끝에 25살에 사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33살에 점검사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숨가쁜 시간이었죠. 어린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에 전 소위 날라리 노는 애였으니까요. 아니, 어렸을 땐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 내 자식이지만 나도 놀랐어. 정우가 원체 똘똘하긴 했잖아. 남편 복 없으니 자식 복도 없다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더니 그 말은 쏙 들어갔네. 그치? 우리 검사님 들어. 조용히 해. 이제 차만 아가씨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영 누구 만날 생각을 안 하네. 그냥 가만히 있어. 정우랑 선보고 싶다고 좋은 집 아가씨들이 줄을 설 거다 아마. 공부와 담 쌓고 지내던 제가 윤석이를 만나고 반지 사건으로 정신 차린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사실을 보게 된 것도 영향이 좀 있었죠.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고도 싶었어요. 검사가 된 후 전 윤석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이유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보니 윤석이 가족은 충청도 공주에 있더라고요. 주소지를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휴일이 되었고 전 주소지를 찾아갔죠. 운전하는 내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차를 주소지 근처에 대놓고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윤석이를 볼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랑 똑같이 모자 달린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안경 쓴 얼굴이 조금 말랐을 뿐 그 외에는 변하는 게 없었어요. 차에 있던 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이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달려갔어요. 윤석아, 이 박윤석. 집에 들어가려던 윤석이는 깜짝 놀라서 절 돌아봤죠. 녀석은 돌처럼 굳어서 눈만 깜빡거리더라고요. 절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 윤석아, 나 누군지 모르겠어? 아이, 혹시 심정우? 그래, 나 정우야. 정우야, 이 자식아. 다 큰 성인 남자 둘이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죠. 윤석이나 저나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다보더라고요. 겨우 진정한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좁은 단지하였죠. 가구도 별로 없었고 춥고 썰렁했어요. 벽은 곰팡이가 다 쓸었고 바닥도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일부러 불을 떼지 않는 것 같았지요. 작은 냉장고 하나 있는 썰렁한 주방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살아? 아니, 부모님이랑 지혜랑 다 같이 지내. 집이 좀 좁지? 거기 방석 위에 앉아.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게.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걱정 많이 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동네 떠나고 네 생각 많이 했어. 미안하다.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지금 뭐하고 살아? 그냥 조그만 회사 다녀. 그때였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석이 어머니였어요. 아이고 힘들다. 윤석아, 집에 있니?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고막까지 울렸죠. 현관문 안으로 윤석이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뛰어가 어머니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정우 아니냐? 어머니, 아이고, 이거 꿈 아니지? 정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전 헤어진 엄마를 만난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윤석이 어머니는 밖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이빨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메마른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죠. 손은 꼭 나뭇가지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곁에서 윤석의 아버지가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죠. 아버님도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런 말이 어딨어.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니 내가 고맙지. 너한테 말도 없이 떠나와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많이 속상했지?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얼굴 봤으니 됐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고등학교 때보다 살이 좀 쪘구나? 뭐하고 살고 있어? 수학도 잘하고 똑똑했잖아, 우리 정우. 저 공무원이에요, 어머니. 아유, 장하다. 그 어렵다는 시험에 붙었구나.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어머님은 정말 장하다고 제 등을 몇 번이나 두드려 주셨습니다. 곧 윤석의 동생 지혜도 왔어요. 벌써 28살로 몰라보게 성숙한 아가씨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전 윤석이네 집에서 밤늦게까지 회포를 불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윤석이 어머니는 시장 자판에서 채소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일용직을 다니셨습니다. 빚이 너무 많고 이자가 불어나 지금도 그 돈을 갚고 있다고 하셨어요. 두 분 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건강이 좋지 못하셨죠. 윤석이와 지혜는 대학도 포기했고요. 부모님이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윤석이와 저, 지혜 셋은 밖에서 얘기를 더 했어요. 이게 다 대리전 실장 때문이야. 그 인간이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몰랐어. 천둥 벼락 칠 때마다 그 인간 생각해. 길 가다가 벼락이라도 맞으라고. 감옥이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가끔 가슴이 답답해. 진짜 신은 있나? 그 생각도 들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억울해. 저 역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최초로 그 사기꾼을 잡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만 했던 걸 실행에 옮기자 했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계장에게 이 일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배당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요. 인석의 가족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전 이 점에 주목했죠. 한번 사기치고 돈맛을 본 인간은 그 짓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틀림없이 다른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검사님, 최초로 여러 건으로 수배 중인데요. 그 뒤로도 3차례나 사기를 쳤는데 어디 숨어 있는 건지 미꾸라지 같은 놈이네요. 제 촉이 맞았습니다. 그 인간 다른 사기건으로도 수배 중이었는데 문제는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건지 도통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전 상부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사기꾼을 찾기 위해 애를 썼죠. 아는 법조계 지인들과 형사들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제철호와 함께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사라진 거였죠. 여자의 가족이라곤 연로한 어머니분이었고요. 전 여자의 노모가 지내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따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기억나세요? 제철로 그놈한테 돈 받아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돈이요? 같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콜랑 넘어가더니 아이고 명자야 제발 좀 돌아와다오.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딸 전 재산을 다 털어갔어요. 처음부터 사업한다고 큰돈 빌려줬고 그때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놈이 폭력을 썼던 모양입니다. 딸이 더는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니까 집을 나가더래요. 전화 한 통 없더니 한참 만에 연락이 됐고 우리 애가 돈 받으러 간다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집에 오질 않아요. 어르신은 딸을 좀 찾아달라고 오열하셨습니다. 실종 신고도 했지만 경찰은 크게 수사를 안 해주는 것 같다면서 가슴을 치며 오셨죠. 검사님,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시신이라도 찾아주세요. 네? 아이고 명자야. 그놈 멀리 하라고 할 때 말을 듣지. 부득불 살림까지 합치더니
이런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 전화해 죽일 놈 꼭 좀 잡아주세요, 검사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초로 이 사기꾼을 잡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게 분명했어요. 전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범죄의 단서를 잡아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강릉에 숨어있던 최초로를 1년 만에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최초로를 지도했어요. 증거를 내밀자 최초로는 순순히 자백했죠. 동거녀는 이 사기꾼이 살해한 게 맞았습니다. 증거와 자백으로 실형을 살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로가 제가 누군지 알아본 게 화근이었어요. 감사님, 저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는 척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검사님도 머리가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돌아가는 머리가 비상하죠. 기억력도 좋고요. 윤석이 잘 있습니까? 윤석이? 당신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더러운 이기심 때문에 멀쩡한 집안 망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어. 알아? 검사님,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부자들 가진 돈도 다 누군가의 피땀 흘린 돈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돈, 깨끗한 돈만 있는 줄 알아요? 돈이 한 집에만 고여 있으면 썩은 냄새 풍기게 돼 있어요. 전 그 돈에 바람을 좀 세게 했을 뿐이라고요. 여긴 법치국가야. 잘못을 저지르면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라고. 당신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사망 파악이 안 돼? 제가 벌을 받는 게 지금 윤석이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최초로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뻔뻔한 최초로가 이어서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기소당한 것 중에 동거녀 살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사기만 인정하고 살인은 조작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빼돌린 윤석이 집 재산 곱절로 돌려주겠습니다. 아이, 부족하면 10배도 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사건은 적극 협조할게요. 아이, 사법 거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제명도 추가되고 싶어? 어디서 사법 거래를 운운해? 어차피 윤석이네 사건은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집 어떻게 사는지. 거디 꼴만 간신히 면하고 사는 거. 검사님 모르세요? 제가 그 돈 돌려주면 당장 숨통 트일 텐데 끝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아이, 그게 검사님이 생각하는 우정이에요? 당신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 최초로 치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괜찮냐고 물을 정도로 제 얼굴은 창백했죠. 그 인간 입에서 윤석이 이름을 듣는 게 괴로웠습니다. 얼마 전 윤석이한테 연락이 왔었고 어머님의 입원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시장에서 넘어지셨는데 탈골절에 왼쪽 무릎이 다 바스라져 버렸다는 거였죠. 영양실조에 과로까지 겹쳐 회복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돈을 좀 보냈고 급한 일 마무리해 놓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초로가 빼돌린 윤석인의 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당시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걸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최초로의 말이 환청처럼 자꾸 들렸죠. 몇 달 전 윤석이와 포장마차에서 나눈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대학물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지금이라도 시도해봐. 더 늦기 전에. 아직 우리 30대잖아. 능력 없어서 어머니 이빨도 못 해드리는데 이제와 무슨 대학 공부야. 이놈의 빚 지긋지긋해 죽겠다. 부모님은 거의 다 갚았다고 좋아하시지만 난 아니야. 미래도 없어. 지혜도 불쌍하고 이러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아. 고등학생이던 윤석이는 늘 밝고 저한테 희망적인 말만 하던 애였는데 10년 넘게 빚만 갚아온 시간인 녀석을 지쳐버리게 한 거였죠. 솔직히 악마 같은 최철호의 제안에 전 흔들렸습니다.
좋은 집에서 잘 살던 윤석이네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금이라도 그때처럼 잘 살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러나 제겐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윤석이네 사건은 최철호가 감옥에 간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 인간이 제시한 돈 액수가 눈에 아른거리기만 했죠. 괴로워 술을 마시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전 15년 전 윤석이네 집 안방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는 미친 듯이 문갑이며 장롱을 뒤지고 있었어요. 저는 나오지 않는 말로 잠꼬대를 했죠. 그만둬. 이 뭐하는 짓이야. 심정우 그만둬. 그거 도둑질이야. 도둑질이라고. 저는 팔을 들고 허우적거렸지만 꿈속에 절 말릴 수 없었죠. 그때 악마 같은 최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줄 테니까 증거 조작하라고 절 압박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가위에 눌린 것 같았어요. 장면이 바뀌고 여전히 꿈속이었고 전 윤석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훔친 걸 돌려준 용기가 가상하다고 크게 될 사람이라고 예전처럼 절 안아주셨죠. 울면서 어머니를 올려다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철호가 해친 동거녀 김명자의 노모가 저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님, 우리 불쌍한 명자의 한을 풀어주세요. 네? 검사님.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전 간신히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김명자의 부검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죠. 보고받으러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고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저를 붙잡고 울던 피해자 노모의 얼굴이 내내 생각났어요. 흔들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의 갈등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냉정하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최초로 당신이 나한테 한 제안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검사와 사법체계를 농락한 죄, 그거까지 받아야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다 치르면서 감옥에서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살아. 결국 최초로는 살해와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후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놈이 숨겨놨다는 돈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오지 땅속에라도 숨겨뒀을지 모를 일이었죠.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전 윤석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사람 앞에서 최초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전했어요. 어머님 퇴원하시고 집에서 회복하고 계셨는데 최초로 소식을 듣고 착잡한 표정이셨죠. 전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이 집엔 환호성 하나 없었습니다. 여전히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윤석이 가족들의 얼굴은 까칠했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배를 사갔는데 그걸 아깝다고 못 드시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전 그간의 일들을 다 털어놓게 되었죠. 실은 사실 패스를 해 검사가 되었고 최초로를 직접 잡아서 시조했다고요. 대신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전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죄송합니다. 그 돈 되찾을 수 있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최초로 그 인간이 빼돌린 돈 몇 배로 돌려준다는 걸 제가 뿌리쳤습니다. 그 돈만 있어도 이 고생은 안 하시는 건데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만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돈만 있었어도 좋은 집에 이사도 하고 윤석이 지혜 이제라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다, 정우야. 정말 잘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니? 나쁜 사람 심판해줘서 고맙다. 그 사이 검사가 됐구나. 내가 그랬지? 우리 정우 큰일 할 사람이라고. 장하다. 너무 장해. 윤석이 가족과 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과 윤석이, 지혜 모두 저한테 잘했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최초로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만족한다면서 오히려 제가 그 거래에 응해서 돈을 들고 왔다면 너무 실망해서 두 번 다시 안 봤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의 어머니는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잘했다고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신기하게도 다 털어놓으니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제 결심, 행동을 더 후회하지 않게 됐고요. 그 후 전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검사를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선배이자 사시 선배였던 부장 검사님께 이번 일을 다 고백하고 사표를 제출했죠. 선배님은 당연히 놀라셨어요. 지방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다시 검사 생활 계속하라고 하셨지만 전 마다했습니다. 한때 제 꿈이 검찰총장이었던 걸 선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 자격이 없었어요. 범죄자의 유혹에 흔들린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전 검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막상 옷을 벗으니 홀가분하더라고요. 사직 후 윤석이 가족이 사는 지방으로 내려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죠. 윤석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난리를 쳤어요. 결과적으로는 옳은 행동을 했는데 왜 검사를 그만뒀냐고 며칠 동안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윤석이 화 풀어주느라 꽤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네요. 지금 전 50대 중반이 되었고 돈 잘 버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냥 사무실 임대료에 직원들 간신히 월급 주고 가끔 국선 변호도 하고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소문 듣고 절 많이 찾아오시죠. 전 의뢰인들의 속사정을 좀 깊이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분들의 인생 고비에 제가 꼭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윤석이는 저보고 바보 같다고 대놓고 말해요. 나 같으면 정우처럼 안 살아. 돈, 명예, 권력 다 가질 수 있는 녀석이 야, 손바닥만한 지방에서 뭐 하는 거냐? 오빠는? 우리 남편이 뭐 어때서 그래? 난 멋있기만 한데. 엄마도 그랬어.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어이씨구, 남편한테 싫은 소리는 하지 말라 이거냐? 야, 네 남편이 이기 전에 내 친구였거든. 사실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는 윤석이 동생 지혜입니다. 여기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윤석이 몰래 지혜랑 사귀게 됐어요. 처음엔 절 그냥 오빠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몰래 지혜를 짝사랑하던 저는 너무 벅차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걸 윤석이는 한참 뒤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자기만 따돌리고 비밀 연애를 할 수 있냐고 엄청 화를 냈죠. 그러나 얼마 후 저한테 본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지혜 데려가는 사람이 너라서 다행이라고 잘 부탁한다면서 윤석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36살에 지혜랑 결혼했어요. 윤석이 어머니는 제 장모님이 됐고요. 그동안 전 다른 무엇보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죠. 어머님 임플란트도 해드리고 기력 회복하시도록 좋다는 건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 노력이 통했는지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간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장모님을 은인처럼 생각하고 계시고요. 제가 처음 저희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죠.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부부는 허니문 베이비로 이난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윤석이도 방통대에 입학해 공부했고 그 뒤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뜻을 이뤘어요. 40대 초반에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요. 본인 꼭 닮은 아들 하나 낳아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우리 장모님 사위라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세요. 아내가 질투를 할 정도로 저를 챙겨주십니다. 엄마, 잡채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 육개장은 또 한 통을 끓여 놓으셨네.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지혜 너는 엄마 밑에서 실컷 먹었잖아. 정우야, 얼른 손만 씻고 와서 앉아. 배고프지? 갈비찜도 해놨는데 따뜻하게 데워줄게. 엄마, 우리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위 이름 불러? 정우 좀 봐라. 고등학교 때 모습 그대로잖니. 사위라고 부르는 건 좀 더 나중에 할게. 그래도 괜찮지, 정우야? 아이, 그럼요, 장모님. 엄마, 그건 좀 심했다. 애들 아빠 이제 50대야. 내 눈엔 만년 10대다, 10대. 제 눈에도 장모님은 처음 본 그대로인데요. 못 말린다, 정말. 나만 늙었지? 나만. 전 지금 행복합니다. 비록 검찰총장은 못됐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금반지를 훔친 절 진심으로 용서해주신 장모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유혹에 흔들린 절 용서하고 바로 잡아주신 장모님, 그리고 윤석이의 가족들 모두가 제겐 귀인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